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머리가 좀 초딩처럼 잘린 관계로 제 영상은 조그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편의 두 번째 시리즈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1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시리즈의 1편과 2편에서 변동성을 다뤘고 3편에서 잠시 달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 4편에서는 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잠시 지난 3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편에서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버린다는 것은 닉슨이 금본위 제도를 1971년에 폐지한 것처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을 안 하는 게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은 서서히 십수년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진행 중인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 초점은 이걸 버릴 건지 안 버릴 건지가 아니고 언제 현재의 시스템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중동과의 협력이라던가 전쟁을 통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조금 더 연장할 것인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버릴 시기가 오면 어떤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을 마련해서 장악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주요 초점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마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장기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미중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여기 차트에서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두 번의 사이클이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사이클 이렇게 더 내려가서 현재 인덱스가 90 정도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70대까지 내려가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축통화 지위를 포기한다면 이 60대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워낙 세상에는 변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한 내용을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 이야기들을 많이 의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다는 말은 현재 미디어에 떠도는 이야기들의 주류가 아니란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느 케이스인지를 먼저 판별하세요. 이 이야기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무시되어 온 건지 혹은 이 이야기가 대두되는 초창기라서 그런 건지 또는 원래 있는 이야기인데 상황이 변해서 힘을 얻기 시작한 건지 이 두 번째 케이스면 진지하게 투자 결정을 해볼 만하죠. 세 번째 케이스 이미 주류 의견 중 하나였는데 나만 몰랐던지 그러면 반성해야겠죠. 어쨌든 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융상품 도구함 시리즈 제4편 위기 속의 금 부제는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하의 금값 차이 왜 금융위기 때는 금값이 오르다가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오르다가 쭉 갈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잠시 제가 현재는 기본편을 하고 있고 기본편이 다 끝나면 고급편을 할 것인데 금융상품과 관련한 시리즈에서 기본편과 고급편이 어떻게 나뉠 것인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59가지 상품을 다룰 것인데 모든 상품에 대해서 기본편에서는 상품의 소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단한 역사 그리고 해당 상품을 거래하는 방법 또 해당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 다룹니다. 고급편에 넘어가면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정말 계량적으로 어떻게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지 모델링 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본인이 수학 같은 것은 젬병이다 그러셔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과생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념을 설명해 드릴 것이니까요. 또 실전에서 매매 전략이나 기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금의 자잘한 역사나 정의는 건너뛰고 금의 용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폐로서의 용도, 귀금속 같은 사치제 투자의 용도, 또 산업적인 용도가 있겠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의 적정 가격을 알고 싶은 거니까 투자자나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죠.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7가지를 나열해 봤는데 달러 인덱스, 실질 채권 수익률, 센티먼트, 통화량,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그 다음 수요 공급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줄을 쫙 그어놨는지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달러 인덱스죠. 3편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 체제 하에서는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원자재들은 달러로 표기되고 거래되죠. 요즘은 점점 여기에 유로와 위안화가 균열을 내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는 달러로 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표기된 금 가격은 상승합니다.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실질 채권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실질 채권 수익률은 명목 채권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이 5% 수익률을 줘요. 100달러 투자하면 매년 5달러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2%예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2%씩 하락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부는 3%가 늘어난 거죠. 이 실질 채권 수익률이 높을수록 금값은 하락하고 낮을수록 금값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실질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금값은 상승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 수익률이 4%인데 인플레이션은 6%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식에 따르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2%죠. 채권에 투자하면 내 부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더욱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가치가 보존되는 금이 더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금은 반대 방향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열흘 전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를 이기면서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게 돼서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파도, 블루 웨이브가 완성되었는데, 민주당이 대통령, 하원, 상원까지 먹으면서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아니 그럼 돈을 찍어낼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선거가 확정되면서 금값이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방금 그 실질 채권 수익률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해서 추가 부양책이 큰 규모로 쏟아질 것이에요. 그럼 이 부양책들의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까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죠. 그 말은 국채 시장에 미국 국채가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나중에 채권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의 수익률은 상승해요. 국채가 주는 이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국채가 5의 이자를 고정적으로 준다고 해요. 그럼 국채 가격이 100일 때는 5% 수익률이죠. 그런데 국채 가격이 50으로 하락하면 가격 50인 채권에 5의 이자를 주니까 10% 수익률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복수해 봅시다. 추가 부양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부양책의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국채의 공급이 늘어난다. 국채 시장에서 늘어난 공급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의 명목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명목 수익률 상승이 그대로 실질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금값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부의 상승 효과가 더 높아졌으니까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금이 다시 상승을 이어가려면 연준이 양적 완화 액수를 늘림으로써 국채 공급을 받쳐줘서 국채 가격을 올려서 명목 채권 수익률을 다시 낮춰주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질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금에는 다시 호재가 되겠죠. 그 외 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센티먼트도 중요해요. 센티먼트는 직역하면 감성 지수인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완벽히 측정하는 방법은 없지만 공포지수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선물 시장에서의 금에 대한 포지셔닝을 봐도 되고, 아니면 뉴스 미디어의 감성지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계학습, 딥러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직접 만들어서 고급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M2 통화량인데, 여기서 제가 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줄을 쫙 그어놨을까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연준이 보유한 대차 대조표고, 금색이 색깔대로 금값이에요. 보시면 연준이 08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대차 대조표가 확 늘어났죠. 그 이후에 양적 완화 지속하다가 이걸 조금 줄이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작년 3월에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하면서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그래프는 M2 통화량이에요. M1은 현금만을 말하고 M2는 이제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도 포함한 통화량인데 빨강색 선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는 양적 완화와 부양책을 하면서 통화량이 급상승을 했는데,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아무 상승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는 금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죠.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경제의 흐름 읽기 시리즈를 할 때 더 자세히 다룰 테니 지금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빨간색은 통화량이고 녹색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파랑이 금융기관들의 초과 준비금이에요.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죠. 08년도 이전에는 금융기관들이 이 초과 준비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태가 터졌을 때 완전 부실 기업이 되어서 파산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전후로 규제를 통해서 이런 은행들의 초과 준비금 요건을 대폭 강화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녹색에서 상승한 부분, 즉 양적 완화를 한 금액이 시중으로 나가서
시중에서 돌고 돌면서 통화량 증가를 일으킨 게 아니고 금융기관들의 초과 준비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초과 준비금이란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쓰지 않고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돈은 통화량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융기관들은 매우 건전하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 자금이 일부는 물론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갔지만 많은 부분이 시중으로 쏟아져 나가면서 통화량이 늘고 유동성이 늘고 하면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금값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랬듯이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융위기 때는 통화량이 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값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주가가 폭락한 시기에는 금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오르겠죠. 변동성 지수가 오를 때 마찬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때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위의 것들만큼 중요하지 않고요. 또 투자 수요 외의 수요, 이런 수요들은 투자 수요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이 비싸질수록 투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제 소비 수요는 비싸지니까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급은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 공급은 주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광산 채굴, 그리고 도시광산이라 불리는 재활용,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의 공급이 있는데 금 채굴은 가격의 변화에 비탄력적이에요. 금 가격이 바뀐다고 해서 공급량이 거기에 맞춰서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은 수요 주도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금에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실물 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ETF로 할 수도 있고 선물 옵션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 증서라던가 금 수합도 있긴 한데 그냥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ETF로 매매하실 건데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금의 ETF 상품은 웬만해서는 레버리지 ETF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 ETF인 GLD는 실물 금을 보유하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UGL 같은 레버리지 금 ETF는 금 선물을 매매해요.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 2편에서도 잠시 설명했듯이 선물은 만기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ETF가 보유한 금 선물의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오는 만기 선물을 팔고 그 후의 만기를 사야 되는데 이걸 선물을 롤오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금 선물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멀수록 비싸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 차트 보시면 보라색이 레버리지 ETF고 파란색이 GLD거든요. 시작보다 상승한 상황이지만 레버리지 ETF임에도 불구하고 GLD와 현재 누적 수익률이 비슷하죠. 그래서 ETF는 꼭 GLD로 하실 것, 특히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이나 기법에 대해서는 고급편에서 다루겠지만 잠시 팁을 드리자면 금 시장은 생각보다 기술적 분석이 잘 먹혀요. 그 이유는 센티먼트, 즉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가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이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현재로서는 이제 2주 후에 있을 연준의 미팅에서 추세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추가 부양책으로 인한 국채 공급을 많이 해소해주고 비둘기적인 태도를 보여서 상승 추세가 제대로 시작된다면 2300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물론 저는 2주 단위로 입장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막상 2주 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뷰를 토대로 시청자 여러분도 나름의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바로 이 요소들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량적인 분석이나 모델링이 없이는 이런 요소들을 토대로 금 가격의 정확한 수치적인 예측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상대적인 가격 변화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요소들의 현재 상태가 반영된 가격이 금의 현재 가격인 1850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2021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더 하락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화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요소들로 금의 절대적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요소들이 현재 상태 대비한 2021년의 상대적인 변화를 생각해보고 그 변화에 따라서 금의 현재 가치 대비한 상대적 가격 변화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어요. 금의 용도, 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리고 금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뤘고 2021년의 금에 대해 생각하고 논리를 세워보실 재료도 다뤄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5편은 은과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시리즈에서 다룰 그런 금융상품이 총 59가지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머지 귀금속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